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이 핵무기 사용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트럼프 시대로 돌아간 건데요. 트럼프 시대 때 적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명확하면 선제 타격한다. 핵으로 선제 타격한다. 라는 핵 독트린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바이든 들어와서 뒤집어 버렸죠. 그런데 바이든 말기에 결국 그것이 맞았다 라는 이런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괜히 시간만 3년 이상 허비한 셈이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핵 공격을 하게끔 선제 공격하게끔 돼서 다행인데,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징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산업 스파이 정말 문제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었습니다. 5조 원을 투입해서 중국 광저우에 공장을 지었더니 거기서 기술을 빼가서 완전히 전 세계 점유율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솜방망이 처벌하겠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 전쟁에서 몰리다 보니까 병력이 부족해요. 푸틴이 병력 구걸하러 다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애써 개발한 첨단 기술들이 중국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에 이어 5조 원이 들어간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도 중국에 털렸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기술력을 자랑하는 LG 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일명 OLED 패널 생산 기술이 내부 직원들의 소행으로 중국 경쟁 업체에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최근 LG 디스플레이 직원이었던 A씨와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C씨와 D씨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주도한 A씨는 LG 디스플레이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인물로 LG가 중국 광저우에 건설한 대형 디스플레이 공장의 설비 사양과 양산 공정 등 핵심 기술을 대거 빼돌려 중국 경쟁 업체에 전달하고 해당 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이들은 광저우 공장의 공장 설계 도면과 OLED 생산 기술 관련 기밀 자료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중국 업체에 넘겼는데요. 이 공장은 지난해 4월 시진핑이 직접 방문해 이곳이 한중 우호 협력의 상징이라면서 외국 투자자는 기회를 잡아 중국으로 오고 중국 시장에 뿌리내려 기업 발전이 새롭게 빛나는 시대를 창조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훈시했던 곳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 시설을 건설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5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피의자들은 중국 경쟁 업체들로부터 고액 연봉을 받은 뒤 기술 유출을 감행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범인들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은 중국 업체들은 OLED 기술과 생산 능력을 급격하게 키워 단 1년 만에 한국을 추월했는데요. 지난해 1분기 LG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OLED 출하량 62.3%는 49%로 추락했고 36.6%였던 중국 비중은 49.7%로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한중 역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OLED 시장은 올해 약 447억 달러, 한화 약 6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인데요. 1년 만에 출하량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국내 업체가 입은 손해는 올해만 7, 8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를 보면 법원은 기소된 774건 중 불과 64.1%인 496건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3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해도 평균 1년 안팎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것도 이 중 60%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기술 유출 범죄는 분야를 막론하고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공장입니다. 네, 중국 광저우
LG가 5조 원 투자해서 만든 공장이에요. 그것도 2019년. 그러니까 2019년은 미국은 트럼프 시대였죠. 당시에 트럼프가 중국에 25% 관세 때리고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라고 동맹국들의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읍수하고 하던 그런 시절에도 그냥 중국에 투자를 했어요. 5조 원 들여서 투자해서 여기다 공장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직원들 파견했겠죠. 그 중에 조금 간부급 직원이 20년 근무한 간부급 직원이 한 부장 정도 달게 되면 비밀 자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죠. 그와 함께 A, B 그리고 C, D가 공모를 하고 또 기가 찬 게 CD는 또 구속도 안 해요. 불구속 기소 참 기가 찬데요. 아무튼 이 A와 B 그 중에서도 A가 스마트폰으로 이런 비밀 자료들, 이 공장 내부 설계도 그리고 이제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한 기술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중국 경쟁 업체에 넘겨주고 그 업체로 가버린 겁니다. 돈 많이 받았겠죠. 자, 그런데 뭐 한 100억, 200억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 법은 워낙 솜방망이니까 뭐 한 10억 벌금 내고 또 징역형도 크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뭐 그냥 벌금형 그리고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가지고 좀 하지 뭐. 그리고는 이 벌금 좀 내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좀 내고 해도 뭐 한 100억 정도, 150억 정도 남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작년에 시진핑이 직접 와서 뭐 한중 우호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 지금 뭐 미국이 중국 디커플링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투자해라. 그렇게 LG처럼 이렇게 잘 해봐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술을 빼가서 우리 삼성 그리고 LG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출하량의 3분의 2가량을 했는데 중국은 3분의 1가량 그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일단 중국 인건비가 우리보다 쌀 거니까 기술 가져가서 자기네들 똑같은 거 만들어 버리니까 더 싸게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 전자회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업체들이 중국 디스플레이 회사의 납품을 받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5조 원 들여서 공장 세우고 그리고는 기술 내주고 그리고는 영업 그냥 폭망하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근데 LG가 보면 중국하고 커넥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트럼프 시절 때 화웨이하고 하지 마라 하는데도 했죠. 여기도 투자하지 마라 하는데도 또 했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기술을 너무 많이 빼가요. 자, 많이 빼간다는 것은 한국의 직원들이 중국의 포섭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솜방망이 쳐버리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뭐 내가 가도 조금 구치소에 좀 있다가 그리고는 100억, 200억, 300억 챙겨서 평생 호의호식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솜방망이 쳐버린데 자, 검찰은 구형을 3년, 5년 때려요. 그런데 판사가 1년 그리고 집행유예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판사들 왜 그러는 겁니까? 다 이제 이 사람들 산업스파이 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정관 예우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겠죠. 정관 예우가 뭡니까? 그들끼리 그냥 짬짬해서 자기네들 이익 커넥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방산업체 취직하지 마라. 이런 법이 있죠. 해당 어떤 전력 분야에 근무한 사람들 2년 이내는 취직하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왜 판사들은 그냥 옷 벗자마자 바로 변호사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대놓고 정관예우다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봐주는 겁니까? 정말 기가 차는 거죠. 판사들.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지도록 자기가 또 내가 저기 나가서 변호사 할 때 내가 한 2, 3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당길 수 있는 게 이 정관예우의
관례니까 나도 그걸 지켜서 나도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수백억 벌어야지.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법치 국가 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져 줬습니까? 그러니 판세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법 바꾸고요. 산업 스파이 간첩 행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의식 가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 전략과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강력하게 비판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트럼프 시기의 핵 전략으로 돌아갔습니다. 현행 군사력으로는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 유사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극비 전략 문서인 핵전력 운용 지침 수정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핵무기 운용 제한이 완화되고 핵무기 운용 포커스도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변경되었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8월 2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급속도로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고 북중러 3국이 밀착이 심화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핵무기로 연합해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지침 수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문서는 전자문서 사본이 없고 극소수의 담당자와 지휘관들에게만 종이 사본 형태로 전달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공개석상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언급한 바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프라나이 바디 NSC 무기 통제 및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새 지침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함께 사용되는 상황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라고 밝혔고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을 지낸 비핀 나랑 MIT 교수 역시 규모와 종류 면에서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침이 개정되었고 여러 핵무기 보유 적국에 대응하기 위해 갱신된 사용 지침이 내려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과거 북한이 소량의 핵탄두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MD로 방어가 가능했지만 이스라엘 수준으로 많은 양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 지금은 중국, 러시아와 조율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정된 핵무기 지침은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 계획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향후 한반도 또는 동북아시아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종말에 가까운 위기로 치닫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만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SLBM 그 중에서도 W76-2 저위력 핵탄두,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때 만들어 놓았던 저위력 핵탄두 3에서 5킬로톤이죠. 이거 이제 트럼프 시대 때 선제 공격한다라고 독트린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으로 지금 이렇게 선제 공격한다. 왜? 핵 맞으면 안 되니까. 북한이 핵 수량이 적을 때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막아내면 됐지만 핵무기 수량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다 못 막는다. 그러면 어떡하냐? 먼저 때려야지.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답이. 북한이 이렇게 화산 31형 핵탄두 대량 양산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떠벌리고 있어요. 이걸 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뭐 북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이스라엘 수준까지는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그건 아니야. 대량 양산 수준까지 못 올라왔어. 라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차량 한 대에 미사일 4발씩 그리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라고 자랑하는 이 차량을 240대나 보여주는데도 우리 국방부는 저기에 미사일 다 꽂기에는 아직 북한의 생산 능력이 안 돼. 아직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일부는 돼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언제라도 여기에 다 미사일 꽂히겠죠. 그리고 예비탄도 만들겠죠. 그러면 그 시간이 뭐 10년, 20년 가겠습니까? 2년, 3년이면 여기다 미사일 다 꽂고 거기다가 또 예비탄도 만들겠죠. 그러면 2년, 3년 후에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는 아직 뭐 능력 안 돼. 이 소리만 하고 있으니
10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 그만두는 이런 상황은 아닐까요?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김영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그런 안이한 지금 뭐 1970, 80년대처럼 거짓말하면 다 넘어가고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안이한 말을 안 하는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그리고 진짜로 대비하는 이런 국방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미국의 이 선제 타격 계획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려 할 때도 선제 공격해준다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영현 장관 후보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즉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 핵 개발에 대한 그런 의지 반드시 한쪽으로 가지고 다른 한 루트로는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겠습니다. 징집병 이슈가 터지면서 심각한 병력 조달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가 악명 높은 체첸군을 더 동원할 모양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첸을 방문해 추가 병력 동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연방 자치공화국 중 하나인 체첸을 전격 방문했으며 체첸의 병력 동원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8월 20일 보도했습니다. 공항시설 문제로 전용기 대신 헬기편으로 그로즈니에 도착한 푸틴은 공항에서 람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수반을 비롯한 현지 군 지도부의 영접을 받고 군시설 시찰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자치공화국 중 하나인 체첸에는 다른 자치공화국과 달리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가근위대 예하 군사조직을 두고 있는데요. 이 조직은 공식적으로는 국가근위대 제46 독립작전여단이라는 부대명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 체첸군이나 카디로비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지난 2022년 6월 대규모 확대 개편을 통해 제141 특수차량화 연대, 제78 특수목적 차량화 소총연대, 제249 독립특수차량화 대대, 네프티뇨의 연대, 특수부대 등을 거느린 4단급 이상 규모로 커졌는데요. 당초 12,000여 명이었던 과거 편제와 달리 현재는 3에서 4만 명 이상 규모의 군단급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들의 훈련시설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파견을 앞두고 있는 부대들을 격려한 뒤 이들 덕분에 러시아군이 천하무적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이에 대해 카디로프는 체첸에는 조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병력이 수만 명에 달한다 라며 대규모 추가 파병을 예고했습니다. 체첸은 전체 인구가 150만 명에 불과한 소국이고 현재도 치안이 매우 불안한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수만 명을 쥐어짜 전선으로 내보내려는 러시아, 정말 병력 사정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체첸을 방문했어요. 여기 체첸 수장 카디로프가 있는데 지금 동영상 보시면 이제 푸틴이 헬기 타고 내려서 체첸을 방문하는 모습이 있죠. 야간에 지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아마 카스피해 인근의 아제르바이잔 방문했다가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길에 이 스케줄을 만든 것 같아요. 왜냐? 병력이 부족하니까. 체첸이 그동안 전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군 무기를 노획한 거 이것도 이렇게 둘러보고 브리핑도 좀 받고 그리고는 자 이렇게 파병을 앞둔 체첸군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무적이 됐다. 무적은 뭐 무슨 무적입니까? 지금 독전대하면서 러시아군 쏴 죽이는 체첸이죠. 자 그런데 이 체첸이 얼마나 황당하냐? 90년대에 체첸군이 러시아군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했죠. 그때 정말 러시아군이 큰 고생을 했는데 그런 체첸이 지금 이 카디로프가 완전히 그냥 푸틴의 딸랑이가 되어서 푸틴에게 절대 충성을 하고 있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받는 이런 대가로. 그러면서 지금 원래 한 12,000명 정도 되던 병력을 작년에 급격히 증강시켜서 3에서 4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체첸 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체첸이 또 러시아가 우리처럼 뭐 분단이 되어서 지금 뭐 완전히 첨예한 군사 대립을 하는 이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50만 인구의 한 3, 4만 명 정도의 병력이다.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지금 50만 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곧 전쟁할지도 모르는 이런 분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0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에 체첸 150만 명을 대입해보면 거의 한 1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병영국가 만들었죠. 북한처럼.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나라인데 그건 뭐냐? 이 카디로프가 푸틴에 더욱 충성하면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기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 카디로프의 입장을 이용해서 푸틴은 또 이렇게 체첸 니들이 정말 용감하다. 니들은 정말 무적이다. 더 많이 보내줘. 라고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데 이 둘의 미래가 결코 순탄하지 않게 되기를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푸틴이 병력 때문에 정말 마음이 쫄리기는 쫄리나 봅니다. 이런 일까지 영업 활동하는 거죠. 이런 영업 활동까지 하는 거 보면요.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